자, 오늘 이제 주택법의 공급 관련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 선분양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 관련해서는 저렇게 가죠. 부동산 학개론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책론 영역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분양이라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테고요. 후분양은 완성이 된 때, 그래서 완성되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40%, 공정률이 40%에 다다랐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선분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률이 80%를 넘어섰을 때 그때 분양을 하는 것을 후분양이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절차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사업계획 승인 관련한 주요 쟁점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됐던 것이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 주택단지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은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주요 이슈가 됐고, 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이 5년이고요. 두 번째 공고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 착공기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해서 1년을 범위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착공을 할 수 없다. 그 사유가 해소되게 되면은 1년을 보면서 착공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5년 내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걸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그림 보시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사용 검사라고 해서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게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이제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분양 관련해서 전체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일반적으로 40%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죠. 공정률이 40%에 다다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해서 원칙이죠. 사업 주체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적인 명제.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 항상 예외가 이슈가 될 텐데, 국가지자체 공사 등에 있어서는 소위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 공사라는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요즘에 새롭게 나온 용어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사업 주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지자체 공사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실제 시험 지문에서는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한 쟁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복리시설, 상가 분양 관련해서 검토합니다. 거의 쟁점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사업 주체가 이 복리시설의 입주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 될 텐데, 역시 국가지자체 공사와 같은 공적인 주체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원칙은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파트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을 하게 되면은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공정률이 40%에 다다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는 것을 내주게 될 것이고, 승인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 공고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입주자 저축 증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게 될 것이다. 그 계약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 사용 검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거,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걸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겠고, 분양권은 이제 정비법에서 다룰 때는 관리처분 인가라고 해서 공급객이 인가가 된 상태에서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분양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도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하여튼 자, 요게 가장 기초, 공공주택 사업자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조금 이제 살을 붙여갈 게, 이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감 자재 목록표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 해서, 자, 앞에서 일반적인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싶을 때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 마감 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거, 예,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시군구청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마감자재 목록표, 그 다음에 등등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을 하고 싶으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일단 공정률이 40%를 다 넘어섰다라는 걸 입증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도 다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역시 이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원칙이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 국가지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국가지자체공사가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때 쟁점 삼았던 것이 바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지을 때,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요. 자, 이렇게 공사가 됐든 일반적인 사업 주체가 됐든 마감자재 목록표의 제출까지 있게 되면 시군구청장 이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직은 구성이 안 됐는데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가 나왔던 좀 유치했던 문제가 마감자재 설치 과정에 관한 내용. 그래서 사업 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에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하고자 할 때, 그때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제품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감자재 목록표는 그런 식이죠. 자, 모델하우스를 직관했을 때 하고 실제 나중에 분양이 됐을 때 주택의 마감 자료, 내부 자료, 마감 재료 자체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선분양에 관한 개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분양 제도를 두게 되면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자 입장에서 자, 이 재원을 쉽게 상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정률 80%에 넘어서서 분양을 하는 후분양으로 돌리게 되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학계론 영역에서 다뤄지는 주제. 자, 이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일단, 자, 일반적으로, 자, 공정률 40%에 다다랐다라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면 이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이때 승인 받으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거 국가지자체공사인 사업주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국가지자체공사인 사업주체 복리시설과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보셨고요. 세 번째, 자,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시기 국가지자체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포인트는 견본주택 건설할 때 그 외에 자, 같은 질 이상이라든가 2년 이상 보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 가서 이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페이지 가서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공사의 경우 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항상 요거 예외만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구성을 하겠죠. 두 번째 질문 보니까요.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주체가 돼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교재 283페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지자체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요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원칙 부분은 아예 출제 기술상 출제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무조건 예외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8년 동안 한번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에 대해서 보셨고, 두 번째 보니까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해서 포인트 제출해야 된다. 그 앞에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해서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공법 이런 데서는 크게 이제 함정을 파거나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제출해야 된다. 언제?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왜? 어차피 예외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답을 뽑았던 지문이고요. 2번 군수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그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해야 된다 해서 특별한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있을 걸 대비해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시군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당연히 다툼 등이 문제가 되게 되면 공개하도록 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의 3번 지문이요.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에 마감 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은 질 이상 해서 제일 좀 지저분하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질 이상을 이하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점은 사업주체가 마감 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지금 두 번째 박스. 자,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택지, 바닥재, 그 다음에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 가구 등을 제외한 부분은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해서 이제 옵션을 자 줘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개념을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복리시설, 상가 분양 관리하는 질문 거의 답은 안 되죠. 그래서 사업 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이건 이제 신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래도 출제 오류야. 만약 신고라고 하면 더 복잡해져. 원칙은 신고이지만 국가지자체공사인 사업주체는 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틀리게 구성할 때는 뭐 2개, 3개 뒤죽박죽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해서 자 국가지자체공사는 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자 일단 기본 뼈대 국가지자체공사라고 하는 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자체공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자체공사의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제자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주로 이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영역은 국가지자체공사라고 하는 쟁점,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건 생략을 하겠고요. 벌써 한 10몇 년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분양가 상한제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 관련해서 분조투. 자,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 순서 기억해 두셔야 돼.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지정권자 등과 관련해서 이슈가 됩니다. 다시 갑시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이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요거 전매를 할 수 없게 막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분조투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하는 취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될 테고,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요,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만 나중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분조투 순서 높은 사람 시작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거,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조금 까다롭게 이제 구성이 됐던 영역. 그래서 다시 지정권자 등 관련해서 분조투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나중에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투기 과열지구만 2명이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 자, 이게 보니까 부동산 합계론 파트에서 작년에 출제가 됐던 바가 있던 영역이죠. 그래서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자기 받고 싶은 마음대로 뭐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적인 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뼈대가 있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택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주제인데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 종류가 9가지를 예시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다시 앞에가 잠시 하나 체크를 하고 올 것이 교재 24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 공공택지의 종류 등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공동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 그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수용 방식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공공택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요, 수용 방식.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협의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강제로 보상금 주고 땅을 뺏어내는 것을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했을 때 법에 9개는 공공택지가 있어요. 우리 교재 지금 몇 페이지? 246페이지 가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246페이지. 외워야 된다니까요. 공공택지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거기서는 일단 패턴 자체를 잡아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포함된다. 그럼 다 오른편 가면서 딱 하나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공공택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었죠. 공공택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니고요. 바로 도시개발사업 운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공공택지가 아닐 수도 있다. 즉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수용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환지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건 수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택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8인가요? 자,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식의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 요거 하나만 공공택지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어떤 택지를 조성을 함에 있어서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수용 방식, 외의 방식, 뭐 환지 방식 등이 될 텐데 수용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면은 일단은 택지 조성비가 싸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상금 주고 강제로 땅을 뺏어버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공공택지가
될 텐데 이 공공택지는 일단 조성비가 작기 때문에 사업주체 아파트 건설업체한테 좀 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싸게 분양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싸게 분양받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을 때 좀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다? 이걸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차익을 노리고 전매를 할 수 없는 전매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외워야 된다니까요. 공공택지, 자, 점점점은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딱 하나 제외하고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요것만 틀리게 공공택지가 아니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지금 그 정도까지 보셨고, 다시 돌아와서 교재 286페이지. 자, 지금 이제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건설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바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다고요? 자, 이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여기서 자, 주택을 분양을 할 때는 어떻다? 일정 요건 하에서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에서 작년하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86페이지 보시니까 기본서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한다 해서 작년하고 이제 완전히 법이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2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대1, 10대1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배, 20%, 5대1, 10대1.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구성할 때는 괄호넣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요약집 보지 마세요. 봐봤자 바뀌었다니까. 법이 바뀌어서 요약집에 있는 것들은 안 맞다고요. 그래서 기본서 286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지정 기준. 자, 12개월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배 나와 있어요. 12개월간은 뭐가 된다? 2배. 의미 새기지 마요. 어차피 12월 2배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개 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거의 외우기 어려워.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어차피 얘는 나온다라면 괄호넣기 문제밖에 없으니까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12개월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2배라고 되어 있고요. 3개월 기준 20% 이상 증가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대1, 10대1 되어 있어요. 다시요.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기준일 때 얼마? 2배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지금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대1, 10대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2, 50 뭐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12개월 기준 얼마? 2배. 3개월 기준으로 가게 되면 얼마? 20%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이슈 2개월 기준이 되면 어떻다? 5대1, 10대1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12개월 기준하면 내용 읽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연상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는 거야. 절대 이런 길고 복잡스러운 유형의 문제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 될 때는 항상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해서 자, 1년 12개월이라는 게 1년을 의미하는데 자, 2배, 2배. 그 다음에 3개월 기준 얼마? 20% 이상이라고 하는 거. 2개월 기준 5대1, 10대1. 그럼 이제 12, 자, 2, 자, 3, 2, 이건 배제하고 뒤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만 가지고 출입대자 판단을 하게 되면은 2배, 20%, 5대1, 10대1에서 2배, 20%, 5대1, 10대1, 2, 50 이런 식으로 외워볼까요? 그래서 자, 2배, 20%에 자, 2를 따서 2, 50이라고 하는 거. 2, 50에서 2, 50, 2, 50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에서 2배, 20%, 5대1, 10대1이라고 해서 2, 50.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물론 공통적인 요소로서 투기, 과열, 지구, 중 뭐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새길 것도 없고요. 자꾸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자꾸 바뀌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뭐 바뀔 일은 없어 보이는데 어찌됐든 2, 50. 여기 이제 27회인가요? 나중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한번 괄호석 형태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 형태로서 괄호넣기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공공택지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 50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다? 바로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사업주체가 자기 멋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분양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화시켜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들어가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답은 안 돼. 물론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27회 때 한번 답이 됐던 사례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얘는 이제 공법상 거의 도비하다시피 출제가 되더라도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50이라는 게 제일 힘들어. 다시 전체 그림 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분조투라는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될 거예요. 분조투라는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될 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투기 과열지구는 누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유는 없어. 그냥 단순하게 사업주체가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고 하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페이지에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관련해서 공부했던 거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이슈 겁나 길었었는데 그 원룸형 주택 등 관련해서요. 아파트는 50제곱미터 이하가 됐을 때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폐지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 범주 등 보셨고요. 다시 공공택지에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고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준점 250이라고 하는 거 250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적인 개념. 물론 이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 만들어지게 되면 의미가 이런 식이야. 이런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되면 사업주체가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내가 평당 얼마를 받겠다라는 분양가 내역서를 시군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시군구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때 시군구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뭘 하냐면 확인을 해보는 거야. 확인을 해서 이게 적정한 분양가인지를 확인하고 자 이게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는 것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있어야지 사람은 어떻다? 이 사업주체가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특정한 금액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사실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작당해서 합니다. 작당해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적정 분양가냐를 따질 때 만약에 삼성물산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분양을 하면은 거기 이제 두산건설에서 가서 이게 적정한 분양가를 따지는 식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이 내막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적정
적정한 분양가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나 다른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파트 값이 헐값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뭐 그렇다 치고, 자,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자, 공시항목 두 가지죠. 택지비와 건축비. 너무 오래전에 나왔어. 20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고, 지금 별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얘는 앞에서 뭐만, 자, 건물만 분양을 하는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출제 포인트 숫자 넣기 40년, 40년. 그리고 75%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소위 반값 아파트라고 해서, 자,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하고, 토지 부분은 임대를 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4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 40년 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지났을 때, 자, 75% 이상의 동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다시 40년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비만을 의미하게 된다. 왜? 토지를 분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항목에 공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 21회, 22회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 대신 그 당시 두 번 다 연속 답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공시해야 된다. 자,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시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시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어 까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항목을 넣다 공시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 절대 텍스트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묶어봐봤자 거의 안 나온다니까. 해서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은 특히 공법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양이 많아갖고요.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돼. 그리고 이게 시험장에 가서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와.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돌았으면 어차피 뭐 잊어먹고 안 잊어먹고가 아니라 말 자체가 뭔 말인지 감을 못 잡아. 그럼 이제 뒤만 딱딱 끊어가시는 거야.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내역 깔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 분양가냐. 만약에 이 분양가 항목의 내역이라는 게요. 항목을 세분화시키면 세분화시킬수록 이 분양가를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짝 얼마 이렇게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 문짝에 나사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공시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는 지금 한 5년 사이에 어떤 게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점점점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따구로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파트를 보실 때는 뒤에 있는 지문을 끊임없이 딱딱딱 끊어서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주택상환사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죠.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소위 이름하여 이 개념을 가리켜서 지금 앞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삼았었죠. 주택상환사채라고 해서.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저거 있어요. 등록사업자가 보증을 받아서 사채를 발행했을 때 나중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그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됐었고 그 외 주택상환사채 기명증권이다 보니까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허용되지 않는데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있다.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다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똑같은 얘기 끌고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소형주택도 기본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매가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 전매라고 하는 거. 자, 일체의 권리 변동 행위를 포함을 하되 포인트 상속의 경우는 다
전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상속, 전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속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가 논의 포인트. 상속은 뭐라고요? 전매가 아니다라고 법에서 약속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망에 이르러서 자, 상속인이 그걸 승계 취득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전매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속은 전매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상속의 경우도 다 전매라는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구성할 때는 답은 아닌데 상속을 포함해서 일체 권리 변동을 전매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전매 제한 금지 기간, 이건 이제 외울 수 없어요.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이 되는지 경우 수가 너무 복잡해서 전혀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 한 번인가 두 번 출제가 됐었는데, 자, 가십시다. 지금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 분양을 한, 자, A라고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떻다? 이것을 분양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가 없다. 왜? 지금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전매 차익을 노리고 이걸 사고 파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라는 사람이 분양받은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받은 이 주택을 이라는 사람한테 넘겼다, 전매를 했다, 전매 금지 기간에 전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경우에 따라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등기부에다 표시를 해서 자, 전매 금지 기간 중에는 아예 사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 이게 이름하여 부기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얘기하면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의 형식으로 취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등기는 다 부기등기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부기등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문장 보니까 사업 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아까 이제 사업 사용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할 것인데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이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라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부기 등기라는 개념.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다시 갑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분양을 받은 거니까 이 전매 차익을 노리고 파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전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고 파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전매, 뭐 증여 이런 것도 다 전매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이라는 것은 어떻다? 전매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매 금지의 효율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이 문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부기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제 마지막 주제 전매 허용되는 사유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자, 전매 가능 사유. 옛날에 이걸 갖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다가 요즘엔 출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전매 가능 사유를 다 외운 다음에 바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지 전매할 수 있다. 이런 데 출제 이슈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총 6개인가요? 자, 대강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유들은 불가피한 사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그림 보십시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요. 다른 나라로 이사 가고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일단 이게 아까 주택 상환사채의 예외적 양도 사유랑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해야 되죠. 다른 도시로 이사, 텍스트 읽지 말고 일단 뉘앙스를 잡아내야 돼.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 이건 이제
기초 중에 기초에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딴 걸 가지고 답을 뽑지는 않는데 중간 지문에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것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시 이사, 다른 나라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문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분양가 상한제이고 전매 금지 기간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다 전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선 세 개 간단하게 좀 자세히 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있던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경우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있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서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세트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데, 배우자, 전 배우자가 됐든 현 배우자가 됐든 배우자에게 이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지위나 주택의 등기 명의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혼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거. 이것은 분명히 일체 권리 변동, 상속을 제외한 일체 권리 변동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이 정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봐서 전매 금지 기간이랄지라도 소위 등기 명의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설마 뭐 이혼까지 하겠습니까? 다들 하죠. 세금 문제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혼도 하고 등등. 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입주자로 선정된 집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뭐 이혼하지 마시라. 그냥 혼인,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시라. 뭐 이런 취지로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이런 것들, 경매 등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전매 금지 기간이랄지라도 등기 명의를 바꾸는 거,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옛날에 문제고 생각할 때, 한 23, 24일 때까지만 해도 이 전매 가능 사유냐, 아니냐, 이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그건 너무 유치한 거야.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얻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힘 빼는 건데, 처음에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뭐 이런 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민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동의 얻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살을 붙이면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때 그 다른 도시의 범주는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좀 이따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옛날 문제 구성할 때는 이 사연을 물어보는 게 주된 출제 이슈,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다만 주의하실 게 상속은 아까 전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속은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서 등기 명의를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라는 것 자체가 다 필요가 없다. 지금은 전매라는 개념, 전매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전매를 했을 때 그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동의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자, 이제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네요. 해서 공공택지의 경우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자, 2번 시도지사 끝머리 밝아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분조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대상지역 두 가지는 누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특이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분조토. 자, 분조는 앞에 있으니까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 3번 좀 보겠습니다. 3번.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되지 아니한다. 4번 뒤쪽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적용을 받는다 해서 4번 틀리게 뽑았구나. 5번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특구 바로 끝머리 가야 돼.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답을 맞춰야 되고요. 답을 맞추려면 외우셔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제발 일 없이 읽어 좀 보지 마요. 읽어보면 알았던 것조차 말려버립니다. 왜냐면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몇 개씩 쏟아지니까 보는 순간 멘붕 와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관광특구 얘기 5번 보시다가 말씀드렸고, 뒤에 몇 층 이런 거 전혀 안 중에 관광특구 기어 나오면 다 분야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 놈들한테는 뭐 마음대로 이제 바닥 처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재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 등에 대해서 뭐 분양을 할 때 굳이 뭐 싸게 분양하고 말 것도 없이 고급 자재 쓰고 해서 등등등 능력과 받아 먹어라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지금 번호가 잘못됐구나. 8번으로 돼 있는데 관광특구 끝머리 자 적용을 받는다 해서 틀렸죠. 그 다음에 6번도 관광특구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 7번 관광특구 끝머리 적용 대상이다 라고 돼 있죠. 틀렸다고. 근데 한 번 답이 안 돼. 이건 이제 거의 10년 동안 계속 1년에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꼭 지문 한 개씩 던지는 그런 꼴인데 무조건 어떻다. 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8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너무 오래전 지문이에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오른편. 근데 너무 오래전 문제. 이 명제가 23회 때 출제가 되고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한 주제 아니고요. 일단 다시 기본 틀 가십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 쟁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지만 뒤에 투기과열지구 관련한 문제 때문에 아까 12개월 얼마 2배, 그 다음에 이제 20% 이런 게 있었고 5대1, 10대1 이런 숫자 괄호 넣기 문제 나올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로 기준으로 287페이지 보니까 분양 가격이 공시에서 거의 뭐라고 써 있어? 공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읽지 마시라고요. 읽지 말고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공시하여야 한다 해서 이거는 이제 전에 과거에 22에 21에 나올 때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사례. 지문이 겁나 길어가지고요. 보다가 죽습니다. 그 정도. 자, 전매 제한 상속의 경우도 다 전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것들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 288페이지 보니까 끝머리 가야 돼. 부기, 등기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288페이지 1번 지문 끝머리 부기, 등기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언제? 소유권 보존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일단 의미는 맞아요. 해서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부기, 등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살을 붙여 이렇게 언제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그때 어떻다. 이 문제주택은 팔아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88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사업주체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공법은 거의 다 뒤 보면서 끝장을 보셔야 돼. 자, 보니까 288페이지 끝머리 사업주체에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공법은 특히 심해요. 뒤쪽에서 보시는 게. 뭔지 몰라도 무조건 동의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빠져 있는데 원래 이제 전매 금지되는 게 4가지거든요. 4가지 중에 하나 딱 지문 하나 나와서 빼버렸는데 이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매라고 하는 것, 전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전매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다 동의 받아야.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문 읽지 마요. 지문 읽어봐봤자 알 수 없다고.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 동의 받아야.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 받아야. 전매를 하기 아니 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지 주장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 동의 얻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얻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얻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해서
요게 포인트. 제발 읽지 말라고. 읽어봐봤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과거에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다,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이사, 배우자, 이혼, 그 다음에 일부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7회 때 답이 됐었는데 포인트는 앞을 보면 절대 안 돼. 지금 분조투 외에도 전매 금지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그 얘기 관련한 질문 하나 구성했는데 그걸 따로 뭐 영역을 할애해서 공부할 주제는 아니고 전매할 수 있다. 뜻은 뭐라고요? 동의 얻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다른 거 빼버리고 분조토에서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자, 공법에서는 사실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뭐냐면, 토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실질적으로 내용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으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나중에 세법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국내 소재 9억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얘기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주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딱 한 번 법 개정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일단은 종류는 청약 과열 조정 대상 지역하고요. 청약 위축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청약 위축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어.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하된 지역이라서 청약 위축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걸 지정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는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로 겁나 사람들이 집 사고 눈 벌게 있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청약 과열 조정 대상 지역 해서 이게 참 애매한데 지금 1.3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대1, 10대1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앞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외웠었죠. 2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 그 다음에 5대1, 그 다음에 10대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2, 50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리 따서 외웠던 바가 있었고요. 얘는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1.3배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2개월 하면 5대1, 10대1.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아까 이제 했던 거랑 비교를 하는 거야. 2개월 나오면 뭐라고요?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개월간 30%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서 공부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게 3개월간 20%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데 비해서 얘는 뭐라고요? 3개월간 30%. 해서 일단 다른 건 다 빼버리십시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나머지는 몰라도 좋으니까 2개월 얘기 나오게 되면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된다?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투기 과열적으로는 간단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2개월 나오면 어느 쪽이 됐든 간에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거.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투기 과열지보다 똑같아요. 2개월 나오게 되면 다 5대1, 10대1.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92페이지 가서 잠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2개월간 얼마? 5대1, 10대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공통적인 요소. 지금 어디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됐든 특이 과열 지구가 됐든 조정 대상 지역이 됐든 자세히 모르겠지만 2개월간 하게 되면 얼마? 5대1, 10대1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다시 분조투 공통적으로 다 뭐가 있었어요? 2개월간 5대1, 10대1. 이건 어디를 들어가든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된다. 해서 지금 뭐 설명드릴 때야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실질적으로 돌아서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 공통적인 요소라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실 거. 자, 해서 아까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서 2개월 들어가면 어떻다?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자, 조정 대상 지역도 2개월 들어가면 어떻다? 5대1, 10대1. 투기 과열지구도 2개월 들어가면 어떻다? 5대1, 10대1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퍼센트가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이상. 자, 그 다음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숫자가 뭐야? 30%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30% 이상, 30% 이상.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는 또 얼마?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해서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거의 공통적인 것, 차이점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이래 가십시다. 자, 일단 2개월간 나오게 되면 뭐가 돼? 5대1, 10대1. 2개월간 나오게 되면 어떻다? 5대1, 10대1. 그리고 퍼센트 얘기가 나오면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20%,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얼마? 30%. 딱 끝 해서 요 정도만 가십시다. 이게 처음에는 뭐 다 해볼까 했는데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세팅이 됐을 때 나머지 1.3배나 2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경쟁률 얘기 같은데요. 2개월 얘기 나오면 5대1, 10대1. 이게 분조투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된다. 두 번째, 퍼센트가 나오는 게 있었죠. 아까 우리 공부하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얼마? 20%. 그 다음에, 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얼마? 30% 이런 순서. 요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가십시다. 분조투 이런 순서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2개월간 5대1, 10대1 있었고요. 퍼센트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20%, 조정 대상 지역 30%,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얼마? 30%. 요렇게. 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오든 간에 퍼센트 얘기하고 경쟁률 얘기 두 개 문제만은 완벽하게 수월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주제. 그래서 지정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해제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이게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법에 들어온 역사 자체가 워낙 짧아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89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시도지사 주택의 점점점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순서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분조투 제일 앞에 국토부 장관, 두 번째도 국토부 장관, 세 번째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순서 세트로 가셔야 돼. 이게 뭐가 기어 나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분조투 순서에 따라서 지정권자 하나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 숫자 퍼센트 20%, 30%, 그 다음에 5대1, 10대1은 공통적인 요소. 그 정도로 갑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90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끝머리 자 국토부 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를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옳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상당히 지저분했던 문제예요. 교재 290페이지 핵심 지문 보니까 하나 나와 있잖아요. 해서 지문이 되게 긴데 자꾸 공법 볼 때는 무조건 뒤보는 훈련을 하자고 그래서 앞에 봐봤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어떻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렇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오른편으로 답을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해서 자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지정도 해제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 얘기를 돌려서 낸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분조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 하여튼 우리가 까다롭거나 말거나 항상 시험에 나오는 패턴에 따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조정 대상 지역도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전매라는 게 뭐라고 써요? 상속을 제한, 일체 권리 변동을 가리켜서 전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 따로 외우지 말고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으로 불가피하게 이사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혼,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런 것들이 다 전매 가능 사유. 근데 이런 걸 처음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옛날 문제, 한 6, 7년 전 문제는 다 전매 가능 사유냐 아니냐 이걸 갖고 출제를 했었고, 요즘 문제는 한 5년 사이는 무조건 내면은 동의 필요하냐 동의가 필요 없냐 이 얘기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정도 보셨고, 마지막 주제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이미 주된 이슈 설명드렸습니다. 분조투니까 자 지금 뭐가 있어? 분조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 이미 외우셨습니다. 자, 퍼센트 나오게 되면 얼마? 30%. 2개월간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5대1, 10대1. 공통적 요소. 자, 투기과열지구. 자, 분야가 상한제, 조정 대상직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 바로 5대1, 10대1,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요,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게, 이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어떻다 재검토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논리체계상 지정할 때, 해제할 때 국토부 장관 외에 누구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그럼 논리체계가 마치 시도지사도 재검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법체계상.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는, 법을 만들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안 하니까 바로 이제 나중에 법을 만드는, 새롭게 재검토 관련한 조항을 만들면서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주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보고, 요거 볼 때마다 하나 사실 기억할 게, 마다 5년마다 이렇게 가야 돼. 유일하게 1년마다가 투기과열지구,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 요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스토리 똑같아. 상속을 제한, 일체 권리 변동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전매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있어서 새롭게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전매가 가능한 사유가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 가는 경우, 배우자의 일부 증여, 그 다음에 이혼으로 해서 이 지위를 이전,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되고, 이때 포인트 뭐라고요? 동의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투기과열지구 관련한 쟁점. 여러분 교재 291페이지 보니까, 자, 이 관련 기출 문제는 30회 문제인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찍는 문제고, 아예 설명드릴 만한 가치도 거의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 가서 볼 텐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보십시다. 지금 보니까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를 얘기할 때 지정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이러이러한
관리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외웠던 거 두 가지가 있었잖아. 퍼센트 나오면 얼마? 30%, 5대1, 10대1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 얘는 보십시다. 특히 과열지구라는 주제에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뭐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먼저 지정 얘기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얘기를 하게 전매 금지라는 얘기를 할 테고 예외적으로 다 전매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해 낼 때는 뭘 가지고 뒤에 전매하기 위해서 동의라는 것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또는 전매 가능 사유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 5개씩이나 나왔는데 8년 동안 하나도 답이 아니에요.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대부분 이 식의 이런 식의 지문은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 머리가 멘붕 와버려요. 그래서 제발 분조투 얘기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 구성을 어디서 전매라고 하는 포인트 여기서 답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자 지금 지정에 대해서 출제하고 싶으면 아까 5대1, 10대1 얘기하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20% 했나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자 30%, 투기 과일주가 얼마? 30%. 이렇게 아예 숫자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되는 것이지 그 지정인이 뭐냐 구질구질한 얘기를 갖고 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내용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 투기 과일적으로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28회 때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던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개월간 뭐라고요? 5대1, 10대1 이렇게 가는 거죠. 2개월간 5대1, 10대1 이렇게 갈 것이고 두 번째 퍼센트 나와 있죠? 30%라고 하는 거. 퍼센트는 30%.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얼마? 20%. 조정 대상자가 얼마? 30%. 그 다음에 투기 과일주가 얼마? 30%. 해서 무식하게 가십시다. 해서 퍼센트 얘기가 나오면 얼마? 30%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지금 2개월간 5대1, 10대1.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외워두게 되면 설령 투기 과일주가 28대 나왔었고요. 조정 대상적이나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괄호넣기 문제를 그래서 요렇게만 내야지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고 누가 지정을 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다.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이제 지문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1번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다고. 답 아니야. 전매가 뭐냐? 상속을 제한 일체의 권리 변동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전매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항상 상속은 제외였었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상속을 포함해서 라는 식으로 틀리게 뽑는데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답이 될 가치가 없어. 하다못해 이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게 뭐라고요? 전매 가능 사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이걸 갖고 답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답을 뽑을 때 다 나머지를 틀리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서 등기 명의가 바뀌는 것은 어떻다? 전매가 아니다. 2번 지문 봐봐요. 사업주체가 투기 과일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제일 마지막에서 계속 상속 넣고 있죠? 상속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돌아가신 분이 이게 이제 전매 제한 기간 안 끝났으니까 못 죽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제 등기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3번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되면 지구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아니지. 신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만 어떻다? 전매행위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4번 지문 거의 똑같은 얘기 나와 있어.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되면 투기 과열적으로 내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매가 제한된다. 틀렸죠? 기존 주택은 문제가 안 돼.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전매 제한이 있게 된다. 5번 전매 제한 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분양가 상한제 소유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공업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전매 제한 기간은 6년이다. 모르지에 의해서 이런 건 찍으면 안 되지. 전매 제한 기간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몇 년이고 말고 뭐 알 수 없다고요. 차트 이건 표를 드려도 분석할 수 없는 거야. 몇 년인지 저도 기억도 못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94페이지 가서 보니까 자 투기 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경우에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옳게 구성을 했고요. 25회 때 이건 굳이 해석한 거라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데 벌써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한 6년 전 문제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전매 가능 사유냐 불가능한 사유냐 이걸 물어보다가 요즘에 아까 포인트 아까 27회 때 질문 보면서 동의 없어도 전매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동의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 2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3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 일부가 틀렸구나. 전원이 이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심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때 전매 가능 사유가 되겠고요. 4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자,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자, 5번 지문. 자, 요건 버립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지저분한 지문이고 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옆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면 23회 대체, 24회 문제. 자, 이 문제는 다 옛날 문제 패턴이에요. 아주 옛날 문제. 그래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고 있고요. 해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지금 포인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동의 얻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어갈 때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혼, 그다음에 경매 뭐 이런 것들 예시를 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 자체가 요즘에는 출제 이슈가 되지 않는다. 회차를 보면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8년 전, 7년 전에는 주로 23, 24, 25 이때는 전매 가능 사유를 가지고 출제했던 쟁점이고 최근 문제에서는 자 그건 아예 뛰어넘어서 뭘 가지고 지금 그걸 뛰어넘었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동의라는 주제를 갖고 쟁점을 삼고 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세대준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 법령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이 전매할 수 있는 경우에서 세대원인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서 수도권,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고요. 수도권의 범주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것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 아니에요. 해봤자 거의 의미 없어. 2번 문제. 갑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다. 전체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되고. 3번.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틀렸죠?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렇게 돼야 되고. 4번. 세대원인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갑은 해외로 이주.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그래서 이 문제는 22회 때 문제인데 원래는 22회 때 문제인데 그때 법 만들어졌을 때 바뀐 부분 제일 뒤에 들어온 항목을 갖고 답을 뽑았었죠. 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의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1번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일부도 틀렸고 수도권도 틀렸죠. 일부도 틀렸고 수도권도 틀렸습니다. 2번 세대원 전원 1년 틀렸죠. 2년 이상이죠. 3번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은 이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 해 텀을 내고 가지고 냈는데 하나는 이혼, 하나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합니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23, 24, 25회 때까지 나오다가 아까 27회 문제 구성할 때는 동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출제가 되더라도 유치찬란하게요. 이렇게 자 전매 가능사 요걸 갖고 내릴 확률은 낮을 테고 실질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법의 주택의 공급에 관한 주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